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빅데이터 인공지능 아이디어 공모전을 돕기 위해 특강을 좀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에 있는 김현수 교수라고 합니다. 산학협력 중점교수 지금 있고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지금 교육 서비스, 특히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양질의 서비스를 지금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짧은 특강을 좀 마련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공모전의 영문 이름은 SCU Empowerment 프로그램이고요. 굉장히 파워풀하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교육 서비스 질이 좀 향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공모전에 관한 짧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전의 취지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융합형 인재를 위한 창의사고, 자율책임, 지식활용 능력 배양,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모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사고, 자율책임, 지식활용 능력을 배양해서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육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공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공모전이 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뭐 공모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개선을 하겠다고 거창하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개선안을 찾는 것이 목표고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들이에요. 이따가 예를 좀 보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들이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목표를 세우는 그런 상식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약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상. 자, 그냥 데이터를 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주면 인공지능이 좀 알아서 뭔가 알아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이상이죠. 저런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가 데이터를 던져주면 그 결과를 딱 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뭔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실제 현실 세계를 좀 보실까요? 네, 실제 현실 세계는 데이터 각자 도생의 현실이에요. 데이터가 있으나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심지어는 데이터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현실 세계에서 정말 유용한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산재인 경우 우리가 유용한 데이터로 만들기도 좀 어렵고 근데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정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정리된 데이터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경우, 이런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 그것을 아이디어 공모전에 결과물로 제출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전에서 큰 걸 바란다기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적당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적당한 데이터를 통해서 교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엉망진창이죠. 무한도전이랑 똑같습니다. 데이터들이 엄청 있지만 서로 따로 놀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리고 없고요. 심지어는 자, 데이터 분석적 시각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어려운 얘기보다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바라볼 때 사람들이 보통 이제 경험이나 직관 이런 걸 통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뭔가 로지컬한 프로세스를 많이 거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경험이나 직관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험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고 경험이 같아도 해석이 다르고요. 기억은 당연히 왜곡되고요. 그 다음에 직관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 확신은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는 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면 경험. 우리가 데이터를 생각할 때 나는 이따가도 보겠지만 나는 명품을 사면 굉장히 행복하더라. 라는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명품을 뭔가 우리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 상품으로 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 데이터로 보게 되면 좀 다른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직관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과 직관을 정확하게 의사결정에 포함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잘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을까? 데이터를 통해서 개선하려면 아이디어와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겠죠. 그 어떤 아이디어라는 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거니까 그 아이디어와 데이터의 궁합 그리고 그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전제 조건은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잘해야겠죠.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잘하게 되면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그런지 또는 개선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파악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정의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요. 자, 데이터 분석적 접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 질문이 있어요. 뭐 연애 결혼이 잘 살까, 중매 결혼이 잘 살까 질문. 우리 아이디어를 이제 디라이브 할 때 필요한 건데 연애 결혼이 잘 살까, 중매 결혼이 잘 살까 이거 아시겠어요? 경험이나 직관 이걸로 답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잘생긴 애들이 더 싸가지가 없을까? 싸가지가 없을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또 싸가지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학연수 4년 영어를 잘할까? 뭐 경험적으로는 더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잘할까? 모르죠. 그다음에 명품 옷을 사 입으면 행복해질까? 이것도 뭐 대체적으로는 뭐 내 경험에 의해서는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행복해질지 뭐 전혀 모르겠는 거죠. 현실 질문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화를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렇긴 한데 이걸 데이터로 어떻게 나타낼까? 고민입니다. 일단 데이터 접근을 하려면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재밌다, 맛있다, 좋다, 예쁘다, 화난다. 이거 데이터입니까?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재밌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재밌는지, 맛있다 그러면 뭐 맛있는 것도 데이터인가요? 뭐 좋다 하면 좋다도 데이터일까요? 뭐 예쁘다 하면은 예쁘다도 데이터일까요? 뭐 화난다 하면은 화난다도 데이터가 될까요? 뭐 어쨌든 이것도 데이터화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데이터화가 가능해야 되고 데이터화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의미를 갖는 데이터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해결할 수 있죠. 문제를 우리가 정의하고 자 일단 데이터적 접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밌다. 평점이 5점. 알겠네요. 5점 만점에 만약에 그 평점이 이제 재밌다가 5점을 줬다면 이거 엄청 재밌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 데이터를 모으면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맛있다. 또 마찬가지예요. 맛집. 어떤 맛집에 대한 만족도로 이제 이거를 데이터화를 해야겠죠.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이 만족도를 쫙 이제 모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한 것들을 모으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사실 약간 바이어스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요. 좋다. 만족도 10점으로 주면 얼마나 좋은지가 나오죠. 이것도 데이터화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좋은지가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핸드폰을 샀어요. 근데 이 핸드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난 만족해 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만족도를 내가 10점을 줬다. 10점 만점에 뭐 굉장히 만족하고 있구나. 이것도 좋은 퀄리티를 좀 리플렉션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예쁘다. 얼굴 비율로 볼 수 있죠. 뭐 얼굴 비율이 뭐 3대2, 뭐 4대3, 뭐 이게 뭐 예쁘다. 보통적으로 예쁘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런 비율로
우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뭐 얼굴이 4점 예쁘다, 5점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점수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모으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예쁜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화난다. 화가 나면 불만족도가 5점이에요. 불만족도가 5점이면 얼마나 내가 화가 났는지가 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형용사나 또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점수화를 한다거나 데이터화를 할 수가 있어야 이것들을 나중에 데이터 분석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로 돌아와서 현실 질문이 있죠. 연애 결혼이 잘 살까? 중매 결혼이 잘 살까? 잘생긴 애들이 더 싸가지가 없을까? 어학연수를 다녀오면 영어를 잘할까? 명품 옷을 사 입으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질문이 있는데 데이터는 어떤 식의 데이터를 모으거나 어떤 식의 데이터를 정의해야 이 현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실 질문은 보세요. 연애 결혼이 잘 살까? 중매 결혼이 잘 살까 생각한다 보면 일주일당 매주 싸움 횟수를 연애 결혼의 싸움 횟수, 연애 결혼한 사람들이 일주일당 몇 번 싸움하는지, 중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번 싸움을 하는지 뭐 재보면 좀 낫지 않겠어요? 훨씬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잘생긴 애들이 더 싸가지가 없을까? 그렇다면 잘생긴 애들이 일주일에 1회 이상 만나는 친구 수를 세보면 잘생기지 않은 학생들과 좀 학생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뭐 적으면 더 싸가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뭐 완전 객관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화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면 영어를 잘할까? 토익, 토플 점수를 보면 확실하겠네요. 하지만 뭐 토익, 토플 점수도 영어 점수의 일종이지 정말 영어를 잘하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객관성을 가진 데이터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 명품 옷을 사 입으면 행복해질까? 그러면은 이제 만족도를 좀 측정하면 되겠죠. 행복도. 명품 옷을 샀을 때 얼마나 만족하는지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보면 실제로 만족도가 올라가는지 뭐 만족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메이저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이것은 굉장히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떤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표현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자, 보십시오. 이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의 평가, 학생 수업 접속 시간, 학번, 나이, 성적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이걸 이용한 무엇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뭘 모으겠다 또 전에 일단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이용한 무엇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강의 평가의 경우에 같은 교수, 같은 교재, 같은 진도를 가지고 A반, B반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통계적 유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A반의 강의평가를 점수화하고 B반의 강의평가를 점수화해가지고 두 개가 다른지를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두 A반과 B반의 강의평가가 다르다면 분명히 같은 교수, 같은 교재, 같은 진도였는데 왜 다를까? 그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뭐 나이별로 A반과 B반이 강의평가가 다른지, 학번별로 A반과 B반이 다른지, 학생 수업 접속 시간과 A반과 B반이 다른지 등을 조사해 보면은 왜 강의평가가 다른지가 좀 나오겠죠. 이런 강의평가가 다른 이유를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런 그 목적과 그다음에 그런 목적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또 수업 접속 시간 아까 있었죠. 예를 들면은 수업 접속 시간이 학번, 나이와 수업 접속 시간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면은 접속 시간이 너무 늦은 때 있는 학번 또는 나이, 너무 늦은 학번이면은 이제 학번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나이가 좀 많이 좌우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수업 접속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대에 몰려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접속 시간을 좀 앞당겨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접속 시간이 앞으로 당겨진다고 해서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야말로도 직관이죠. 이것도 이제 아까 말했던 데이터 분석적 시각에서 데이터화를 해서 조금 더
이런 수업 접속 시간에 대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한 가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에 관련해서도요. 접속 시간과 성적의 관계를 조사해서 만약에 새벽 시간에 접속하는 학생이 성적이 더 좋다면 이거야말로 아까 방금 말했던 약간 좀 더 디테일한 얘기인데 새벽 시간에 접속한 학생이 성적이 좋다면 당연히 새벽 시간에 수업을 청취할수록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성적과 수업 이해도가 관계가 있다면 이것도 사실 조사해 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직관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데이터 분석적 관점에서 실제로 성적과 학습 만족도 그리고 이해도가 같은지도 조사를 하면은 굉장히 완벽한 데이터 셋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개선안을 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데이터 접근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아주 상식적이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또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그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면 답이 안 나오고요. 굉장히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와 목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은 산재 있는 데이터를 예제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공모전에서는 그런 거겠죠. 제가 지금 산재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줄 건데, 그 산재에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 있다면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산재에 있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 중에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 좀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뭔지 모르겠지만 좀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도서관 연체 현황이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하는데 보시면은 스튜던트 마스터, 아이템 마스터,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트랜잭션 디테일 1, 트랜잭션 디테일 2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분명히 스튜던트 마스터에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아이템 마스터에는 도서에 관한 정보가 있겠죠.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체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연체를 했고 그에 대해서 얼마나 그 페널티에 관련된 이제 그 벌금을 얼마 내고 있는지 그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서관 연체 현황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자, 이 데이터들 좀 읽어나 보시죠. 이거는 이제 판다스, 파이썬에서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분석할 건데, 사실, 지금 특강에서는 이 판다스나 이런,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직접적으로 특강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플로우만 한번 보시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맛을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나 봅시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스튜던트 마스터, 한번 읽어봤어요. 그때 뭐가 있냐? 한번 앞에 이제 살짝쿵 한번 열어봤습니다. 헤드를 통해서 전부 다 전체 데이터는 아니고요. 자,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고, 커스터머 네임이 있고, 레지스트레이션 데이가 있고, 이메일 있고, 젠더, 에이지, birth, 그다음에 지역 있는데, preference처럼 이제 써놨네요. 일단은 컬럼이랑 데이터랑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커스터머 아이디는 제 생각에는 이제 학생 아이디인 것 같고요. 학번. 근데 커스터머 네임은 당연히 학생 이름. 레지스트레이션 데이는 처음으로 이제 그 도서관에 이제 그 자기 등록하는 날짜. 그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연락처이겠고요. 젠더는 M은 남자, F는 여자, 메일, 피메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지는 나이고요. 그다음에 birth는 이제 생일, 그다음에 preference는 어느 지역에 사는가 라는 걸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충 학생에 대한 정보이네요. 여기서 또 한 번 또 있었죠? 아이템 마스터라는 게 있었는데 아이템 마스터라는 걸 봤더니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 이게 책 아이디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책 이름은 좀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그 아이템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 연체했을 때 연체 비용, 각 책당 1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트랜잭션 좀 뭘까요? 한번 열어봅시다. 자, 열어봤더니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고 프라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페이먼트 데이트가 있고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연체를 했고 연체를 한 거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했냐 가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어떤 학생이 트랜잭션 아이디는 사실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한 아이디니까 의미는 별로 없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 연체료를 냈느냐. 근데 엄청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21만 원씩 내고 뭐 아예 반납을 안 할 생각이었는지 뭐 이렇게까지 내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랜잭션 디테일이면 방금 봤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 같네요. 한번 보시면은 아이템 아이디에 대해서 트랜잭션 아이디가 뭐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개수는 몇 개, 책 개수겠네요. 책 개수가 몇 개가 됐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충 좀 그렇군요. 데이터를 좀 합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합쳐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보시면은 트랜잭션 1이랑 2는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파일만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좀 합쳐보겠습니다. 합쳐봤고요. 그 다음에 이 디테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거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합쳐보겠습니다. 합쳤어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좀 봤는데 트랜잭션 디테일이 실제 뭐 디테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트랜잭션 디테일과 트랜잭션이 좀 거꾸로 돼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각각의 트랜잭션에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트랜잭션 디테일과 그 다음에 그 지금 트랜잭션 두 개를 갖다가 이제 합쳐서 보고 싶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로 이제 교집합들 이제 볼 건데 그걸 어떻게 보냐면 트랜잭션 아이디가 보시면은 디테일에도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트랜잭션에도 아이디가 있죠. 아이디들이 있는데 그럼 요거 두 개를 교집합을 딱 모아 보면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좀 알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인이라는 걸 하는데 조인을 이제 트랜잭션 아이디 기준으로 해서 두 개를 똑같이 맞추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합쳐졌죠. 디테일 아이디, 트랜잭션 아이디, 아이템 아이디, 퀀티티, 그다음 페이먼트 데이, 커스터머 아이디, 스튜던트 아이디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라는 게 스튜던트 아이디였잖아요. 요게 이제 또 보면은 그 우리 처음에 학생 정보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학생 정보도 우리가 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커스터머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학생 정보에도 커스터머 아이디와 이름들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또 합쳐보겠습니다. 합쳤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디테일 아이디, 트랜잭션 아이디 쭉 있었죠. 그렇죠. 똑같이 디테일 아이디, 트랜잭션 아이디, 아이템 아이디, 퀀티티, 페이먼트 데이트 이렇게 쭉 있고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트 그리고 이메일 젠더 와 이게 다 나왔네요. 각각의 트랜잭션당 학생의 정보까지 다 합쳤어요. 굉장히 산재있던 데이터인데 우리가 좀 합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까지 했는데 트랜잭션당 이제 아이템이 뭐였는지도 또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이템 리스트를 좀 봤었는데 그걸 또 합쳐보겠습니다. 합쳐봤더니 자 이렇게 됐구나. 디테일 아이디인데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고 아이템 아이디는 뭐였고 퀀티티는 몇 개였고 페이먼트 데이트는 뭐 지금 그러니까 연체일이에요. 페이먼트 데이트가 아닌 연체일 있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아이템 아이디랑 아이템 프라이스도 합쳐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통짜 굉장히 그 산재했던 데이터를 한꺼번에 좀 묶었어요. 자 이제 대충 어떤 데이터인지 좀 보이네요. 그럼 조금 더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이 데이터에는 좀 결칙값들이 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결칙치라는 거는 실제로 데이터가 다 채워지지 않은 그런 쓸 수 없는 데이터들이 있는 건지를 좀 볼 건데요. 사실 뭐 도서관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의 뭐 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봤더니, 쭉 보자. 디테일 아이디에는 결칙값이 0, 그다음 섹션 아이디에도 0 쭉 보시면은 결칙값이 없네요. 결칙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모은 데이터는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값을 한번 보면은 이제 숫자로 된 것들에 대한
이제 통계값을 볼 건데요. 보니까 연체하시는 분들의 나이를 한번 좀 볼까요? 뭐 나이의 평균이 50.26세예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연체를 좀 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제 표준 편차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린 나이는 20살의 학생이 지금 연체를 좀 한 경험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나이가 많으시면 80세도 있으시네요. 야, 이 80세 학생이 지금 연체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어, 그 죄송합니다. 뭐 날라다녀가지고 나도 잘라야겠네요. 일단 80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은 데이터들의 이제 데이터 타입을 좀 볼까요?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디테일 아이디는 이제 숫자였고, 뭐 오브젝트는 스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퀀티티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고, 젠더나 에이지가 이제 또 숫자로 돼 있었죠. 그다음 아이템 프라이스가 아까 숫자로 돼 있었고, 아이템 프라이스는 다 100원이었어요. 일당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월별 추세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데이터들을 쫙 모았으니까, 저도 산지있던 데이터를 모았어요, 한 번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를 찾기 위해서 뭐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월별 추세를 한번 보는 거죠. 월별 추세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혹시, 연월만 우리가 지금 따갖고 온 거예요. 연월만 먼저 따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들의 이제 각각의 그 해당 월에, 그 다음에 그 책당 연체료를 합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 2월에는 11만 6,400원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2019년 3월에는 11만 8,100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연체료들이 좀 쌓이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연체료를 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떻게 그려보느냐? 자, 봤더니 지금 2019년 2월에는 요 정도였는데, 작았죠? 11만 7천보다 작았죠? 그 다음에 2019년 7월에는 지금 12만 4천 원까지 올라갔네요, 연체료가. 도서관에서 수합한 연체료가 늘어났는데, 왜 그럴까요? 뭐 이것도 우리가 가정이 있어야겠죠? 어떤 가정을 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연체료가 늘어난 이유는 그 전에 학기 초에 책을 빌린 다음에 7월에 방학이잖아요. 그때까지 연체를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반납을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나. 뭐 그런 가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책별은 좀 어떨까 하고 우리 책별 연체를 한번 그려보시죠. 자, 책별 연체를 볼 때 피봇이라는 걸 좀 이용하는데 책별로 우리가 한번 요거를 좀 모아놓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책별로 보게 되면 보세요. 어떤 게 지금 가장 연체료가 많나요? PCA라고 된 책이 제일 지금 연체료가 좀 많네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전반적으로 아까 막 올라간 뭐 그래프이지만 책별로 보게 되면 좀 다른 느낌이죠. 다른 느낌인데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지금 방학 때까지 연체를 했냐면 보라색 PCE가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지금 연체가 많은 거는 파란색 PCA가 되겠네요. 자, 이렇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계산을 좀 하려면 여기 당연히 여기 주황색 PCB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PCA나 PCB나 그다음에 PC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학 때까지 장기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고 반납을 잘 안 하는 책들이잖아요. 이랬을 경우는 다른 학생들은 또 못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좀 강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략은 첫 번째는 그 PC E나 PCB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에 있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책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연장해주고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정한다거나 PCA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연체가 많죠. 항상 연체가 많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항상 이제 필요한 책이고
늘 책이 좀 부족하다고 좀 보여져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PCA라는 책들을 많이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산재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어떤 가정들을 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연체료만으로도 우리는 좀 많은 것들을 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에 이어서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건데 또 특이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학생들을 좀 그룹화를 좀 해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뭐 커스텀 아이디, 뭐 민 메디안, 뭐 맥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들을 좀 우리가 분석을 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걸 이용하려고 그러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PCA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다차원의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 평면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 차원 축소라고 하죠. 그 차원 축소를 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우리가 데이터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볼 거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그룹화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 PCA를 통해서는 잘 그룹화됐는지를 우리가 비주얼라이즈해서 볼 거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클러스터링 할 수 있을까? 비슷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학생 아이디와 그다음에 메디안, 맥스, 그다음에 또 민값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민은 이제 평균, 그다음 메디안은 메디안이고, 그다음 맥스는 최대, 그다음 민은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그룹화 해보려고 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커스텀 아이디는 학생 아이디고, 그다음에 민은 얼마나 이 학생이 평균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다음 맥스와 민이 있죠. 가장 많이 도서관을 이용했을 때와 가장 적게 이용했을 때, 뭐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좀 민값만 좀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을 지금 빌리고 있는가, 이용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지금 민값 5.33이죠. 5.33권 정도를 이제 대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민값에 대해서 지금 가장 적은 거, 그러니까 최대는 12권, 가장 많이 한 권은 12권 정도를 빌리고 있고, 가장 적게 빌린 학생은 한 권 정도 빌리고 있고, 평균적으로 5.33권 정도 지금 책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룹화를 좀 하려고 해요. 또 그룹화하는 방법 중에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이킨런에 보면은 클러스터링 할 때 K-means라는 걸 이용할 수 있게 좀 라이브러리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좀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링을 했어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은 이 커스터머가 1번 클러스터, 뭐 여기 PL270116 학생은 또 1번 클러스터, 뭐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 쭉 우리가 자동으로 해줘요. 비슷한 애들끼리 모은 거예요. 사실 K-means라는 거를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K-means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슷한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았어요. 자, 모았는데 이제 아까 이제 그게 좀 보기 어려우니까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회원 아이디, 월 평균값, 월 중앙값, 뭐 최대 사용량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요 클러스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 단위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보게 되면은 이제 클러스터당 0번 클러스터는 좀 학생들이 8권 정도 좀 빌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클러스터의 학생들은 4.67권 정도, 2번 클러스터는 3권 정도, 3번 클러스터는 5.53권 정도 좀 빌리고 있네요. 그래서 최대 사용량, 최소 사용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원 기간이라는 거는 지금 도서관에 이제 아마도 신입생이 됐을 때부터 얼마나 기간이 됐느냐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0번 클러스터가 보면 회원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불구하고 월 평균 값이 엄청 높죠. 그렇다니 뭐 신입생들이 엄청 책을 빌려보고 있다. 굉장히 긴 36개월 정도 된 입학한 된 학생이 클러스터 1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를 오래 다닐수록 책을 적게 빌려보고 있다. 4.67권 정도. 사실 클러스터 2보다는 낮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PCA 차원 축소를 통해서 정말 클러스터링 우리가 잘 됐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키문에. 자, 이제 결과물을 보면은 이렇게 평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클러스터들이 쭈루룩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잘 구분되어 있네요. 주황색, 녹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잘 구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저 클러스터를 잘 예측하기만 하면은 학년별, 학생별, 사실은 뭐 학년별이라기보다는 저 회원, 학생 기간별 얼마나 많이 빌렸느냐, 적게 빌렸느냐, 그리고 그때 어떤 책들을 빌렸느냐를 보고서 좀 더 양질의 도서 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 예시인 것 같아요. 도서관에 관련된 데이터 예시. 사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의에 관련된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간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에서 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좀 큰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데이터 분석을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공모전을 위해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잘 정의를 하고요. 그 서비스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상으로 정의해서 데이터가 사실 다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상으로 정의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여 개선할 수 있을지 설계하는 것이 이 공모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의하는 방법을 처음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 분석적 시각으로 어떤 현상을 데이터화할지를 받고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사실 데이터 기법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이 특강의 범위를 좀 벗어나기 때문에 각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제안하시는 것이 이 아이디어 공모전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모을 것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하는 과정 그 자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복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좀 더 특강을 했으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화 해야 될지 데이터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감을 좀 잡으셨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강은 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모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